저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이게 저기 마이크가 좀 설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었는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이걸 껐다 키느라고 방송을 다시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12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하락했습니다. 예,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9%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증시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었는지 같이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그래서 한번 어시스트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침체 시계가 12시가 넘었다. 이거는 조금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고용보고서가 내년 초반에 증시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그런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그나마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시면요.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올라가서 결국은 조금 낙폭을 많이 줄였죠. S&P 500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큰 특이사항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한 1.1% 올랐고 애플도 조금 올랐죠. 오늘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침체 관련해서 지역 연은에서 두 가지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이제 제임스 블러드 메파 총재가 있는 곳이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주별 스테이트의 경제 상황이 국가적 경기 침체 전조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주 코인시던트 인덱스라고 그 주별로 경제 상황을 다룬 지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별로 비농업일자리, 그 다음에 생산직의 평균 근로시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걸 정하는 건데, 요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플러스면 좋은 거고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요 보고서입니다. 요 보고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더 보실게요. 요게 이제 과거에 이 회색 부분이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들입니다. 요게 이제 2020년 코로나 경기 침체 때고,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요건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때겠죠. 이게 경기 침체 때별로 그 미국이 주가 50개잖아요. 50개가 있는데 각 주별로 이 SCI 그 인덱스가 마이너스였었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가 50개인데 SCI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주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50개 전체 주가 다 결국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도 결과적으로는 다 50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따져봤더니 여기 중간에 이 점선 보이시죠? 이게 에버리지거든요. 이게 평균 26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26개가 넘으면 침체의 전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이 얼마냐. 그런 걸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이 27개라고 합니다. 평균 26개가 넘으면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지금은 27개다. 근데 이제 2008년이 조금 평균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해였는데 그거를 빼면 29개다. 그래서 26개에서 29개 정도가 되면 이 침체의 전조가 있는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26개에서 27개, 26개에서 29개죠. 근데 지금 현재 27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도 침체 관련해서 보고서를 좀 하나 냈어요. 여기는 이제 실업률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 실업률 갖고 뭐 계산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좀 보고서에 잔뜩 쓰여 있어요. 그건 사실은 저희가 굳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번 봐도 잘 이해가 완전히 100%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핵심 내용만 결과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내용이 뭐냐면 연준이 내년에 이제 경기 실업률 전망치 4.6%로 했거든요. 올해가 3.7%잖아요. 그러니까 3.7에서 4.6까지 이렇게 급하게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침체 시계 이거를 도입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그 침체 시계거든요. 이렇게 십자 보이시죠? 십자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12시 우리 시계 볼 때 12시 방향이잖아요. 12시 여기가 3시 오후 3시 쪽이고 여기가 6시 오후 6시 그리고 여기가 9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이 약간 이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면 침체로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초록색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이렇게 뭐 실업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2022년 11월 대충 요쯤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최근에 계산을 해봤더니 요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그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 최근에 요 2, 4분면이어서 여기 2분면에서 1분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3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기 징후는 있다는 거죠. 넘어갔으니까 초기 징후는 있다. 하지만 좀 장기 평균으로 보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시를 넘어갔다는 의미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이 12시를 넘어가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충 8시 쪽에 뭐 있던 게 갑자기 12시 넘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시 넘어갔다는 사실, 물론 한 3개월 이동평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 그리고 앞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산출하는 지수를 가지고 50개 주 가운데 지금 현재 27개가 그 해당 지수가 마이너스다.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26개만 넘으면 침체가 왔었으니까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모두가 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확률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 침체의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죠. 하지만 이거를 나눠서 보면 생각보다 심한 침체 요 경우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연착륙하는 거, 세 번째는 특정 분야만 침체.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업종이나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내구재 이런 데들은 침체가 좀 심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반면 뭐 서비스 이런 데는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침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개인에게 침체는 내가 직장에 잘리면 그게 침체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경기 침체가 온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안 잘리고 옆집에 사람이 잘리면 그거는 경기가 조금 나쁜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특정 분야만 침체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좀 침체가 와서 업종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다. 온도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잔디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무디스 애널리틱스 거기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이분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자기는 연착륙 가능성을 보고 있다. 최근에 자기는 조금 더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불균등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심각한 침체가 오거나 연착륙을 하거나 불균등한 침체가 오거나, 물론 이제 그 사이 세 가지지만 세 가지의 확률은 다르죠. 사람마다 보는 건 다를 겁니다. 이건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거고요. 추가로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에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뭐 다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유가, 국제유가가 좀 어떻게 되냐가 좀 사실 리스크가 좀 큰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 어떻게 할지,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하면 연준이 패드풋에 나설지, 아니면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지, 그런 부분들, 연준이 얼마나 버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는 그 국제선 항공기 거기 이제 뭐 하수라고 하죠. 쓰고 난 버린물, 그런 걸 다시 검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크리스 머레이라고 이제 뭐 보건 분야 그 전문가인데, 올해 이제 뭐 수십억 건의 오미크론 감염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새로운 변이가 나온 건 아니었다. 오미크론의 그 하위 변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오미크론이고 거기서 조금만 변한 것들, 그런 하위 변이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오미크론이 많이 번져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 그 자체가 경제활동에 큰 문제를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증시 상황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CNBC에서 뭐 이게 서베이를 또 한 게 있는데, 월가 사람들 세상 서베이를 해보니까 대충 이제 설문 대상이 5가지를 줬어요. 그래서 뭐 크게 큰 이제 선택의 범위가 있는 건 아닌데,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넷플릭스, 메타 중에서 뭘 사겠냐, 내년에 기술주를 뭘 사겠냐 했더니 아마존과 알파벳 이것이 37%로 1등이었다고 합니다. 2등은 테슬라, 3등이죠. 1위가 2개니까 3등이 테슬라였다,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일본 기술주는 투자자들이 내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은 직전에 피크 정점을 찍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 주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도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 좀 많이 오락가락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풋옵션 프리미엄이 콜옵션보다 좀 높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해가 또 바뀌니까 또 이제 낙관론자들도 다시 또 얘기를 좀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펀드 스트랩, 여긴 정말 그 영원한 낙관론자인데 내년에 뭐 어쨌든 4,750 얘기하면서 어닝이 평균적으로 어닝 바닥치기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바닥을 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년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상방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데 그걸 좀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오펜하이머는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좀 해결이 되면 10에서 12%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결이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져서 해결되는 거면 그럴 수 있겠지만, 침체가 와서 떨어지는 거라면 반대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리스크가 상당한 겁니다. 그걸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행이 BOJ죠. 지난번에 이제 장기 10년 국채 그 금리 변동폭을 조정하면서 0.5%까지 사실상 금리 인상의 효과를 냈었는데, 이게 또 약간 중요한 얘기겠죠. 내년에 이제 지금 계속 일본에도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1월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 있겠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나 글로벌 이제 자금 시장, 채권 시장, 증시에 순차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이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또 이제 뭐 빠르게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결국 내년 초반의 분위기는 결국 이 고용보고서가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우존스는 21만 7,500개 12월 고용 보고서죠. 1월 6일에 나올 건데요. 실업률 3.7%,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4% 증가. 블룸버그는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20만 개 증가, 실업률 3.7%, 그다음에 평균 임금 0.4% 증가. 그래서 요 실업률과 평균 임금은 같죠. 3.7%의 실업률은 뭐 엄청나게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 고용. 이게 11월에 26만 3천 개 증가했었거든요. 26만 3천 개 증가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는 좀 더 많이 나오죠. 21만 7,500개, 블룸버그는 20만 개. 20만 개 웃돌면 또 여전히 또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만 대로 내려가면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강한 고용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 전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자료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구인이직 보고서 1월 4일에 있고, 5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ADP의 민간 고용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준이 계속 바라는 게 노동시장 둔화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잘 나오면 증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거는 좋은 소식인데, 원래는 고용이 좋다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내년 초에도 나쁜 소식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그 본 게임이 고용 보고서이지만 그 전에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민간 고용, 요거 때도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방송인데 제가 이제 시작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가 잘 됐었는데 또 이렇게 시작하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올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 좀 저희가 보완하고 방송 그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혹시 질문 주실 내용이 있거나 의견 주실 것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언 대리님 감사해요. 마지막인데 이게 자꾸 마이크가 말썽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예, 메인맵님 감사하고요. 저희 초창기 멤버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알찬 내용,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이 미국 시간 1월 2일이 이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 1월 3일 아침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죄송하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